노인복지관 강당은 빈자리가 없었고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대 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년 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백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속지 않도록,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말하려고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범죄자가 되었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록입니다. 71세,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의 시계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냉장고를 열면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김치와 밥 한 공기가 전부였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후루룩 넘긴 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40분. 첫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언제나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는데 70이 넘어서도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제 신세가 한심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청소 용역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동안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85,000원이었고 한 달 22일을 나가면 187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사회보험료며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1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돈으로 뭘 하겠냐며 혀를 차겠지만 저 같은 노인네에게는 이게 전부였고 이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한 달 병원비가 120만 원이었고 기저귀 값이며 영양제며 이것저것 합치면 130만 원은 좋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월급으로는 아내 병원비도 제대로 못 대는 형편이었고 저는 매달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아들도 형편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는데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퇴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6개월째 실직 상태였고 며느리 월급 200만 원으로 내 식구가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저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둘인데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둘 다 학원을 다녀야 할 나이였지만 작은아이는 이미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큰손자가 제게 전화를 했는데 할아버지, 저도 학원 그만둬야 돼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더니 잔액이 12만 원이었고 다음 주에 아내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5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아들에게는 더 이상 손을 벌릴 수가 없었고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올리는데 71세 노인을 받아줄 곳이 있을까 싶어 한숨만 나왔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클릭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팝업 창이 하나 떴는데 보이스피싱 주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그걸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X 표시를 눌러 닫아버렸습니다. 이틀 후 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만섭님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고 발신자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자를 받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는데
70이 넘은 노인을 찾는 회사가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래도 전화를 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만섭님 맞으시죠? 저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 자문사에서 일하는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라는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제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경력이나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김 실장이 설명한 업무 내용은 이랬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 부동산 투자를 대행해 주는데, 투자자들이 직접 한국에 오지 못하니까 서류를 전달하거나 물건을 확인하는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당은 15만 원이고 주 5일 근무 가능하시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버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는데, 지금 하는 일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묻자 김 실장은 웃으면서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이 더 좋습니다. 신뢰감이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어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강남역 근처 스타벅스에서 뵙죠라는 김 실장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는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이상한 일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면회를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고, 저는 여보, 내가 돈 좀 벌어서 당신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40분, 저는 약속 장소인 스타벅스에 도착했고 김 실장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1시에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는데,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고 깔끔하게 빗은 머리에서 성공한 사람의 느낌이 났습니다. 이만섭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단단한 손을 잡으며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실장은 커피를 사주면서 회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태블릿을 꺼내서 회사 홈페이지를 보여줬고, 실제로 그럴듯한 사무실 사진과 직원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투자들을 상대로 한국 부동산 투자를 중개하는데, 그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쓰는 건데 불법은 아니고 회색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말에 조금 찜찜했지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서류만 전달하는 일을 해보시고 잘하시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김 실장의 말에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걱정 마세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서류나 물건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 실장은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김동욱 이사, 글로벌 부동산 투자 자문이라고 적혀 있었고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도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손자의 할아버지, 저도 학원 그만둬야 돼요? 라는 말이 떠올랐고 아내의 흐릿한 눈동자가 생각났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김 실장은 환하게 웃으며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아, 아빠가 이제 번듯한 일 구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자 아들은 정말요?
아버지 다행이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김 실장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는데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 2층이었고 문패에는 정말로 글로벌 부동산 투자 자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김 실장이 문을 열어줬고 일찍 오셨네요. 성실하신 게 보기 좋습니다 라며 웃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 3개와 컴퓨터가 있었고 벽에는 여러 부동산 매물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저에게 커피를 한 잔 건네주면서 오늘 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서류 봉투를 압구정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확인 도장 받아오시면 끝입니다 라며 두툼한 갈색 봉투를 건넸고 저는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계약서하고 등기부등본 같은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실장은 친절하게 약도까지 그려줬고 천천히 다녀오세요. 시간 제한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압구정동까지 가는데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김 실장님이 보낸 분이시죠. 수고하셨어요 라며 봉투를 받아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줬고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김 실장은 제가 가져온 영수증을 확인하고는 완벽하네요.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라며 만족스러워했고 제 통장으로 그날 바로 15만 원을 입금해줬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은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었고 셋째 날은 역삼동의 한 회계 사무소에 봉투를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넷째 날은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는 일이었는데 김 실장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서 3통만 떼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은 분당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팸플릿을 가져오는 일이었는데 왕복 3시간이나 걸렸지만 김 실장은 먼 곳까지 가셨으니 오늘은 20만 원 드릴게요 라며 추가 수당을 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었고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을 일해도 이렇게 빨리 돈을 번 적이 없었는데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을 벌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50만 원을 송금했더니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 돈 어떻게 버신 거예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저는 걱정 마라. 제대로 된 회사 다니는 거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요양병원에 밀린 병원비 50만 원을 입금했더니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환자분 보호자님, 입금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드려도 안 되셔서 걱정했어요 라는 말에 저는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2주일째 되던 금요일 오후 김 실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고 이만섭님, 2주일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인데요? 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사실 해외 투자자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거래를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같은 걸 직접 전달해 주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서 현금을 제가 들고 다니라고요? 라고 되묻자 김 실장은 아니요. 현금은 위험하니까 수표로 주고받습니다. 수표는 추적이 가능해서 오히려 더 안전해요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금액이 좀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저는 얼마나 큰데요? 라고 물었고 김 실장은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입니다라며 태연하게 말했는데 저는 그 액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제가 맡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걱정스럽게 묻자 김 실장은 오히려 이만섭님 같이 믿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만 보면 딴 생각을 하거든요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는 분께는 한 건당 별도 수당이 있어요. 건당 40만 원씩 드립니다 라는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월요일에 답 주세요 라는 김 실장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들고 다니는 게 불안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건당 40만 원이라는 수당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손자 둘의 학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인데 두 건만 하면 학원비를 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고 저는 점점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수표니까 안전하겠지. 김 실장도 그렇게 말했고 2주일 동안 일해보니 믿을 만한 사람 같았고 무엇보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좋은 결정하셨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첫 업무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실장이 서류 한 장을 건넸는데 거기에는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오늘 오후 4시에 이 주소로 가셔서 박영수라는 분을 만나시면 됩니다 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라고 묻자 김 실장은 투자 자문사에서 나왔다고 하시고 계약금 수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라며 간단히 설명했고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라는 말에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평생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제가 들고 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잃어버리거나 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스럽게 묻자 김 실장은 웃으며 수표는 은행에서 추적이 다 되니까 절대 문제 없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보험도 들어뒀습니다 라고 안심시켰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후 3시 반 저는 종로구의 한 빌라 앞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는데 투자 자문사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네, 김 실장님이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영수라는 그 남자는 저를 거실로 안내했고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키며 수표 5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정말로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영수증에 사인 좀 해주세요 라는 말에 저는 준비해간 영수증에 사인을 받았고 수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혹시 누가 가방을 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논현동요라고 대답하면서도 가방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수표를 김 실장에게 전달하자 잘하셨어요. 역시 믿고 맡기길 잘했네요 라며 만족스러워했고 제 통장으로 그날 바로 40만 원을 입금해줬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이게 현실인가 싶었는데 몇 시간 일하고 40만 원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건 있는데 괜찮으시죠? 라는 질문에 저는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 하지만 돈은 이미 받았고, 뭐가 문제겠어. 수표니까 안전한 거고.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일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7천만 원이었고, 강서구 쪽이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50대 여자였는데, 아파트 현관에서 만났고, 역시 봉투에 든 수표를 받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면서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일 하시느라 고생이시네요 라고 말했고, 저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여자의 눈빛이 왠지 불안해 보였던 게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고, 수표를 받아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그로부터 사흘 후였는데, 금액이 1억 원으로 뛰었고, 저는 김 실장에게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5천이었는데, 이제 1억이라니,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웃으면서 부동산 거래가 원래 이렇습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걱정 마세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오히려 금액이 크면 이만석님 수당도 더 올려드릴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이만석님, 혹시 만나시는 분들한테 본명 말고 다른 이름 쓰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말에 저는 왜요? 제 이름이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극도로 꺼리셔서요.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쪽 투자자들은 신상 노출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라는 설명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명으로 소개하시면 됩니다. 박철수, 김명수, 이런 식으로 흔한 이름 쓰시면 돼요 라는 김 실장의 말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수표를 받으러 갔을 때 상대방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입술을 깨물다가 박철수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받을 건 받았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첩보 활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인출책 같은 거 아닌가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김 실장이 뭐라고 대답할까 걱정되었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만석님, 수표로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저지릅니까? 크크, 현금도 아니고 수표는 은행에서 다 추적되는데요. 걱정 마세요. 합법과 불법 사이 회색지대일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래 맞아. 수표니까 괜찮은 거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안심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1억 5천만 원이었고, 다섯 번째는 8천만 원이었는데, 총 5번에 걸쳐 3억 8천만 원의 수표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저는 20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통장에는 300만 원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100만 원을 보냈고, 병원비를 석 달치 미리 냈고, 손자들 학원비도 6개월치를 선납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해서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걱정돼요라고 말했고, 저는 걱정 마라. 나 제대로 된 회사 다니는 거다. 부동산 쪽 일이야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들도 전화해서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애들 학원 다시 보낼 수 있어요 라며 고마워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설쳤고, 꿈에서 경찰이 저를 잡으러 오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를 면회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 돈이 절실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어요. 병원비도 밀린 것 없으시고 라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5번째 수표를 전달하고 이틀이 지난 수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 일을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복도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만석 씨 맞으시죠? 라는 질문에 저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 한 남자가 수첩을 꺼내 보이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보이스피싱이 뭔데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부동산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형사들은 제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무슨 보이스피싱을 합니까? 라고 항변했지만 형사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라며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끌려가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내는 어떡하지? 아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손자들은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사실에 앉혀진 저는 담당 형사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형사는 차갑게 서류요. 이게 서류로 보입니까? 라며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받았던 수표 사진들이 떠 있었고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8천만 원, 총 5건, 3억 8천만 원입니다. 라는 형사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이만석 씨가 거래한 김 실장이라는 자는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입니다. 김동욱이라는 이름도 가짜고 명함도 가짜입니다. 라는 말에 저는 말도 안 됩니다. 김 실장님은 제대로 된 회사 다니는 분입니다. 사무실도 있었고 명함도 주셨어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형사는 냉소를 지으며 제대로 된 회사요. 그 회사 주소 알아요. 거기 한 달 전에 폐업한 부동산 중개업소 자리였어요. 김 실장이라는 자는 한 달만 임대하고 나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그럼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요? 수표를 준 사람들도 다 가짜였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석 씨가 수표를 받아온 사람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입니다. 검사 사칭, 경찰 사칭, 금융감독원 사칭으로 속아서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라는 말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무슨 소리세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었어요. 저한테 수표를 주면서 계약금이라고 했어요. 라고 항변했습니다. 형사가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 하나를 재생했는데 화면에는 50대 남자가 은행 앞 계단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고,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3억 8천만 원입니다. 제가 20년간 중국집 운영하면서 모은 돈 전부입니다. 가게 넘기고 아내랑 노후 준비하려던 돈이었는데 금융감독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수표로 만들어서 금감원 직원한테 맡기라고 해서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토할 것 같았고, 이게 제가 받아온 돈이란 말입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이만석 씨가 50대 남자 박모 씨한테서 3억 8천만 원을 받아갔고 그 돈은 김 실장 조직이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어요 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주저앉았고,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부동산 거래인 줄 알았어요 라고 계속 되뇌었지만 형사는 모르는 게 변명이 됩니까?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가명 쓰라고 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수표 금액이 점점 커질 때도요? 심지어 본인이 김 실장한테 보이스피싱 인출책 아니냐고 문자까지 보냈잖아요. 라는 형사의 추궁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상하다고 느꼈고 김 실장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제 양심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만석 씨, 솔직히 말하세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라는 형사의 질문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라는 형사의 말에 저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 누워있고 손자들은 아직 어립니다. 라고 애원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도 생각하세요. 그분은 20년간 모은 돈을 날렸어요. 이만석 씨 손자들은 학원 다니는데 피해자 자녀들은 어떡하라고요? 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치소 유치장에 수감된 첫날 밤, 저는 시멘트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랐지만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이게 현실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들이 면회를 왔는데 유리창 너머로 본 아들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신문에 나왔어요. 70대 노인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속이라고. 라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몰랐다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애들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와이프는 이혼하자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범죄자라는데 어떻게 살겠냐고 라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안 완전히 망쳤어요. 아버지가 보낸 돈도 다 범죄 수익이잖아요. 학원비도 다 토해내야 된대요 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고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면회를 오지 않았고 저는 홀로 구치소에서 2주일을 보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환자분 보호자님,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치 병원비 5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입금이 안 되면 퇴원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에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제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간호사는 죄송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거든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치장 벽에 머리를 박았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라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김 실장이 미웠고 돈이 미웠고 무엇보다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구치소에서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간수가 이만서 면회라고 소리쳤고 저는 누가 왔을까 싶어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는 아들이 아니라 처음 보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는 저는 국선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라며 명함을 유리창에 대고 보여줬습니다. 이만석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3억 8천만 원이면 실형은 거의 확정입니다 라는 말에
그럼 저는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3년에서 5년 실형이 나옵니다. 집행유예 받으려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라는 변호사의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70이 넘어서 감옥에 가면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아내는 어떡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라며 잠깐 망설이더니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협조요? 제가 뭘 어떻게 협조한다는 겁니까? 라고 묻자 변호사는 김 실장 일당을 잡는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담당 형사가 조사실로 저를 불렀고 이만석 씨, 생각 좀 해봤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 말입니까? 라고 되묻자 형사는 김 실장 일당을 잡는데 협조할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라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 실장 얼굴밖에 모릅니다. 전화번호도 지금은 안 받고 사무실도 폐업했다면서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형사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이만석 씨가 가진 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김 실장과 주고받은 문자 600통, 통화 기록 200건, 만난 장소 기록, 사무실 위치, 김 실장이 타던 차량 번호까지 이 모든 게 증거입니다. 라고 설명했고 저는 그제야 제 휴대폰에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만석 씨가 수표를 받으러 갔던 장소들, 그 주소들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CCTV 분석하면 김 실장 일당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라는 형사의 말에 저는 그럼 제가 그걸 다 알려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석 씨는 유죄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써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조직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요. 라는 말에 저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실형을 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형사는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협조 안 하시면 100% 실형이고 협조하시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김 실장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꺼림칙했지만 잠깐 생각해보니 김 실장이 저를 먼저 배신한 게 아닙니까? 저를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혼자 도망간 놈인데 제가 왜 그 사람을 감싸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형사는 잘 결정하셨어요. 라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김 실장을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저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것부터 시작해서 첫 전화 통화, 스타벅스에서의 첫 만남, 사무실 주소, 김 실장이 타던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 차량 번호까지 기억나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형사는 제 말을 들으며 계속 메모했고 사무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번은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키가 170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형사는 좋습니다. 계속하세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형사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표를 받으러 갔던 5군데 주소, 그때마다 만났던 사람들의 인상착에, 김 실장이 자주 하던 말투, 사무실 내부 구조까지 저는 기억나는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형사는
이만석 씨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으시네요 라며 만족스러워했고, 이 정보면 충분히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가 다시 찾아왔는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만석 씨, 좋은 소식입니다. 김 실장 일당 중 2명을 검거했어요. 정말입니까? 라고 저는 놀라서 물었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만석 씨가 알려준 사무실 근처 CCTV 분석해서 박 과장이라는 자를 찾아냈고, 그 사람 미행해서 아지트를 찾아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요? 라고 묻자 형사는 아직 도주 중입니다만 조직원들이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구치소 TV에서 앵커가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13명 전원 검거, 피해액 60억 원대 대규모 조직 와해라고 보도했고, 화면에는 수갑 찬 김 실장이 얼굴을 가리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잘됐다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고자질쟁이가 된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김 실장은 범죄자고 저도 피해자라고, 저는 속은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형사가 와서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전폭적 협조로 조직 검거가 가능했다고 썼어요 라며 서류를 보여줬고, 저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구속된 지 석 달째 되던 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면회를 와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입니다.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4년이요. 제가 70이 넘었는데 4년이면 75세에 나오는 건데 라며 절망했습니다. 변호사는 하지만 조직 검거에 기여한 점, 고령인 점, 초범인 점을 최대한 어필하겠습니다 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를 떠올렸는데 면회도 한번 못 가고 재판을 받게 생겼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죄수복을 입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법정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만석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걸 정말 몰랐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을 둘러보니 아들이 앉아 있었고 며느리도 함께 왔는데 두 사람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손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아마 학교에 있겠지 싶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피고인 이만석, 일어서세요라는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견 진술하세요라는 재판장의 말에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만석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총 3억 8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운반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간 중국집을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고 현재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가족이 해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고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수표 금액이 점점 커질 때 명백히 범죄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에 눈이 멀어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직 검거에 기여한 점, 초범인 점은 인정하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라며 말을 끊고 재판장을 바라보며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옆에 있던 교도관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아들이 고개를 떨구는 게 보였고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이 변호인, 변론하세요라고 말하자 박지훈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이만석은 72세의 고령으로 월 140만 원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의 요양병원비, 실직한 아들, 가족을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라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고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했으며 명함과 사무실도 확인했습니다. 처음 2주일간은 실제로 서류만 전달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자는 피고인의 궁핍한 상황을 악용하여 점진적으로 범죄에 끌어들였고 피고인은 수표거래라는 점에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체포 직후부터 전폭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문자 600통, 통화 기록 200건, 사무실 위치, 차량 번호, 조직원 인상차계 등의 정보가 없었다면 김 실장 일당 13명을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경찰 측 의견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피고인의 협조가 결정적이었습니다라며 서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앞으로 평생을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변론을 마쳤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님, 저는 라고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2년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나이 들어서는 청소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고 아들이 실직하고 손자들이 학원을 그만둬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월 3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저는 하늘이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있어 보였고 처음에는 정말 서류만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수표를 받아오라고 했을 때도 수표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가명을 쓰라고 했을 때, 금액이 점점 커질 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감옥에 가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가 남은 인생을 바쳐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겠습니다. 제 잘못을 속죄하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마지막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더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만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3억 8천만 원을 운반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라는 재판장의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경제적 궁핍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김 실장 일당의 치밀한 기만에 속은 측면이 있는 점, 무엇보다 수사기관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여 조직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찬작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고 집행유예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 됐어요 라고 속삭였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검사는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항소하지 않았고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아버지, 집에 가요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는데 제 눈을 똑바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따라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병원비 밀린 거 제가 일단 냈어요. 저는 미안하다. 아빠가 갚을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됐어요. 그냥 이제 정신 차리고 사세요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손자 둘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가 애들이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자들 방문 앞에 서서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라고 말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석 달 만에 집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만석 씨, 피해자분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피해자요. 3억 8천을 잃으신 그분이요? 라고 놀라서 물었고 변호사는 네, 할 말이 있다고 하시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강서구의 한 조그만 식당에서 피해자 박철호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저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머리카락 반이 희끗희끗했으며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만석 씨 맞으시죠? 라는 그의 말에 저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철호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앉으세요 라고 말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주문하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중국집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접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넘기고 아내랑 조그만 카페라도 할까 했어요. 손주들 용돈도 주고 여행도 한번 가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라며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수표로 만들어서 직원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철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이만석 씨도 속은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네, 저도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진짜 나쁜 놈들은 김 실장 같은 놈들이고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만석 씨가 협조해서 놈들 잡았다며요? 뉴스에서 봤어요. 저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철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돈은 일부 환수됐대요. 2억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조금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억 8천은 아마 평생 못 찾을 거예요 라는 말에 저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제가 이래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됐어요. 이만석 씨도 70이 넘으셨잖아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이만석 씨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 알리는 일, 그거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며 약속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좋은 생각이네요. 실제 경험담이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라며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경찰청 예방교육 강사로 등록했습니다. 처음 강연은 동네 노인복지관이었는데 100여 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고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하자 강당이 술렁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제 이야기를 다 들려줬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선생님, 저한테도 사흘 전에 비슷한 전화가 왔는데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라며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도왔고 다행히 그 할머니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구했구나. 이게 제가 속죄하는 길이구나. 저는 비로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매주 3번씩 노인복지관과 경찰서를 돌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원구 노인복지관 강당에는 150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선생님, 제 친구가 어제 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 받았다는데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즉시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며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자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가 할아버지 강연 영상 봤대요.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아내를 면회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남편이 이제 제대로 된 일 찾았소. 오늘도 한 사람을 구했소. 내일도, 모레도, 제가 살아있는 날까지 계속 이 일을 할 거요. 그게 제가 속죄하는 길이요.